고생요정입니다. 오랜만에 실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백링크 때부터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실무 지식을 너무 안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은 GDN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GDN이 뭐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야후에는 YDN이 있고요. 지금은 카카오 모먼트로 다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 다음에서는 DDN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에 광고 제공사의 이름이 붙고 뒤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붙는, 그렇게 네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들고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타겟팅 게이츠, 크리테오 이런 것들도 다 유사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이제 굉장히 흔하게 보입니다. 보시면 블로그나 여러분 신문사 사이트들 들어가면 이런 것들 막 보이시죠? 양쪽에 광고들, 이게 다 GDN입니다. GDN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광고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께는 좀 새로운 개념일 수 있어요. 사실상 이게 등장한 걸 생각하면 새롭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전통 광고처럼 운영이 되는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인 네이버 타임보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타임보드거든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이 네이버 일면에 기본으로 딱 보여지는 타임보드는 노출 지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딱 여기에요. 이 TV, 잡지, 옥외 이런 거 우리가 광고할 때 프로그램, 매체, 위치 이런 거 지정하고 딱 그 자리에만 노출을 하잖아요. 타임보드도 여기 이 자리에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 계약할 때 자리를 지정하고 거기에만 광고가 노출되는 거죠. 반면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자유롭습니다. 여러 위치에 여러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노출되냐면, 내가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라는 거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애드워즈는 광고를 집행하는 쪽이고, 애드센스는 광고를 내 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제 붙이는, 그럴 때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그 뒤에 내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가서 나는 여기 위치에 광고를 넣을래, 또는 이런 매체들의 광고를 구글, 카카오 이렇게 돌려가면 넣을래 하고 자리를 지정하고 광고 송출 스크립트를 넣습니다. 이 웹사이트 소스에다가. 우리는 구글하고 계약을 하고 구글 애드센스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이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블로그, 웹사이트 이런데 광고가 나가는 거죠. 앱에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리를 지정하느냐 지정하지 않느냐가 네이버 타임보드와 이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차이죠. 매체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차이가 타겟팅입니다. 이 타임보드는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광고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걸러주고 다른 광고가 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는 누구한테나 광고가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20대 여자들 화장품이 저한테도 보여질 수도 있고, 남자인 저에게 산부인과 광고가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광고를 내보낼 때 이제 지면하고 요 위치하고 시간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잡지 광고도 물론 어떤 잡지를 보는 사람의 프로파일은 이렇더라 하고선 우리가 잡지를 타겟에 따라 나누어 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잡지 이름, 그리고 몇 월호다, 그리고 백커버나 뭐다, 이런 지면 정도만 저희가 지정 가능하지 보는 사람을 골라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누구한테만 보여줘 하고 광고가 노출되는 조건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하셔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광고가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광고주가 내가 원하는, 우리 광고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광고를 보여주니까 반응률이 당연히 높겠죠. 세 번째 차이는 이제 다양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딱 얘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만한 사이즈 몇 픽셀, 이렇게 광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사이트 오너들이 어떤 영역을 지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에, 이 블로그에 요 블로그 주인이
이렇게 난 정방형 2개를 넣을 거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광고가 나갑니다. 세로, 가로, 정방형, 전면 배너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광고비 집행 방식인데요. 이 타임보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돈을 내야 됩니다. 요게 광고비가 얼마나 나가냐면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최고, 이게 뭐 시간대마다 다릅니다만 최고 1시간에 3,100만원까지 나갑니다. 이거 없으면 집행 못해요. 야, 나 3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럼 1시간이 아니라 한 6분 정도면 어떻게 안 되겠니?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 3천만원은 내는데 20분씩 3일에 걸쳐서 할래. 안 됩니다. 그냥 딱 정액제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는 검색 광고처럼 계좌에 돈을 미리 넣어놓고 자유롭게 저희가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일 예산 한도 걸어서 여러 날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유연하죠. 과금 방식도 CPC, CPM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 성과 사례가 뭐가 있느냐, 아니면 뭐 세팅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타겟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잠재 고객하고 콘텐츠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타겟팅의 그룹 레벨에 주어지는 건데요. 이게 타겟팅입니다.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타겟팅한다, 지면을 타겟팅한다, 이 2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타겟팅한다는 건 뭐죠? 우리 사용자를 타겟팅한다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사를 평소에 갖고 있는 사람을 타겟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타겟팅을 예전에는 관심사 타겟팅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내 관심사를 이 매체가 구글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뭐 하루에 굉장히 방문하죠. 그렇게 방문을 하고 그 사이트들의 이 매체에 스크립트가 있다. 그러면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식을 해요. 뭐 어디 사는 누구고 몇 살이고 그런 거는 모르지만 일종의 아이디를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쭉 모으고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이트와 콘텐츠를 방문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만 보는 게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이 A와 B 콘텐츠를 주로 방문하는데 이 사람이랑 패턴이 비슷한 다른 사람은 C도 다니네? 그러면 이제 매체는 이 사람도 C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지만 얘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C도 방문을 하니 이 사람도 C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해서 보여줍니다. 관심사의 영역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글에서 지정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신상 관련된 것도 있고요. 물론 유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페이지들, 웹 컨텐츠들을 보고. 그리고 관심 분야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다가 코스메틱 해갖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리마케팅도 여기에서 사람들을 타겟팅 하는 겁니다. 주어진 카테고리 말고 이제 맞춤 세그먼트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또 운영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관심사 키워드를 쭉 추가할 수도 있고요. 요런 주제들, 내가 집어넣은 키워드들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줘, 이런 겁니다. 또 구글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본 사람은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은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검색을 수행한 거니까 이런 사람도 타겟팅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잠재 고객 타겟팅에서 화장품을 팔고 있으면 주로 화장품 브랜드 사이트나
쇼핑몰 주소 같은 거를 다 집어넣고 이런 사이트들에 다닐 법한 사람들을 타겟팅 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젊은 여성들만을 이제 타겟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리주기 앱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생리주기 앱은 여자들만 쓰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재 고객 관리자에 가서 맞춤 세그먼트, 그러면 특정 유형의 앱을 사용해서 여기서 제가 생리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생리주기 앱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것도 있네요. 이거는 진짜 여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만을 타겟팅할 때는 꽤 유효합니다. 물론 이제 앱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용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타겟팅에 제한이 됩니다만, 스마트워치를 판다 그러면 지금 좀 이상한 애들도 나오는데 이런 러닝 앱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류의 앱을 쓰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콘텐츠를 타겟팅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을 타겟팅하는 거죠. 콘텐츠 타겟팅은 주제, 게재 위치, 그리고 키워드 타겟팅이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내가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특정한 콘텐츠에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주제도 아까 관심사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광고 매체가 엄청나게 많은 웹페이지들의 정보를 이미 수집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시고 필라테스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미용 피트니스에서 피트니스 밑에 요가 및 필라테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근데 또 필라테스 관심 있을 법한 사람은 아직 필라테스다라고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몸매 관리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구글 레지 계정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면 됩니다. 게재 위치는 뭐냐? 특정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지정해서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나 푸푸스스 이런 거, 보배드림 이런 데나 유튜브 채널 혹은 특정 동영상이 여러분들하고 너무 잘 맞아요. 여기에 방문한 사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 고정 광고를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PPL 같은 거를 할 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게재 위치 타겟팅을 하시면 됩니다. 딱 거기에만 나가요. 그런데 게재 위치 타겟팅은 고제한된 우리가 선택한 요만큼의 사이트나 동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려는 수많은 광고들을 다 이기고 점유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CPC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지면마다 다르고 타겟팅마다 달라서 얼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1,500원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키워드 타겟팅인데요.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타겟팅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 검색 광고가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키워드 타겟팅은 우리가 지정한 그 단어가 들어있는 콘텐츠에서 우리 광고가 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죠? 목소리 톤이 높아져. 목이 벌써 아프네. 이 현대자동차가 BMW에 관심을 갖고 BMW 관련 콘텐츠를 보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 현대차가 왜 BMW보다 좋은지를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타겟 키워드에 BMW를 넣어서 BMW 관련된 뉴스, 블로그, 동영상 등의 광고가 나가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국내 타이어 브랜드의 유럽 캠페인을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아무래도 국내 타이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프리미엄한 인식은 주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네가 제품이 되게 좋고 무슨 어워드를 탔고 이런 정보들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BMW, 아우디 이런 차를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면허가 없어갖고 프리미엄 카라고 부릅니까? 아무튼 그런 차들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타겟팅을 했었습니다. 뭐 나이키가 할인을 하고 있다면 타겟 키워드에 나이키를 집어넣어서 지금 나이키 관련 콘텐츠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군요. 근데 마침 저희 딱 세일을 하고 있네요. 빨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타겟팅하는 것과 지면을 타겟팅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뭐 캠페인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보다는 지면을 타겟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뭐 건강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내일 모레 50이니까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방송 스크립트 준비하려고 GDN 사례를 막 찾고 있는데 방문했던 블로그에 운동용품 할인 광고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례 조사를 중단하고 광고를 클릭해서 그 페이지를 이탈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그 광고에서 보여진 혜택이 엄청 크다 그러면은 빠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런닝화를 사려고 런닝화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옆에 아디다스 런닝화 90% 할인 광고가 떠. 그럼 제가 광고에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관심사의 사람이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타겟팅한다는 거는 지금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구글이 분석한, 매체가 분석한 일반적인 나라는 사람의 관심사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지면을 타겟팅한다는 건 지금입니다. 왜냐면 블로그 글이나 뉴스나 동영상이나 지금 내가 그걸 보는 건 검색을 했건 아니면 소셜이나 다른 데서 링크를 보건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클릭해서 굳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심이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면 반응률이 높겠죠. 그래서 비록 CPC는 다소 높더라도 퍼포먼스 캠페인에서 저는 지면 타겟팅을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이 잠재 고객 중에 구글 검색 사용자를 타겟팅하고요. 비슷한 이유로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도 좋아합니다. 디스커버리 광고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 이 오른쪽 위쪽에 뜨고 있는 배너 형태의 광고인데요. 이거는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영상과 비슷한 주제의 광고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관심사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해보면 디스커버리 광고는 반응률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그 앞에 15초 스킵 동영상이요. 아무리 우리가 타겟팅을 했다고 해도 지금 내 행동의 흐름은 어떤 영상을 보려는 거잖아요. 뭐 손흥민 골 넣고 뭐 배그 영상 이런 걸로 보려고 하는 과정에 간섭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고가. 그럼 광고가 마음에 든다고 영상 시청을 포기하고 나간다?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잠재 고객, 특히 관심사 타겟팅은 쓰레기냐? 아니죠. 제가 캠페인 목적에 따라 타겟팅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관심사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인지도, 특히 우리가 브랜딩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캠페인에 더 적합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요. 전통적인 광고에서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해 얘기할 때 프리퀀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서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CPC가 지면 타겟팅에 비해서 관심사 타겟팅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가 보여지게 되지요. 이 타겟팅별 성과는 사실 광고나 광고에서 전달되는 혜택의 매력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익숙하고 선호하는 브랜드의 광고에 사람들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뭐 아이패드 뭐 클릭만 하면은 신청만 하면은 50%가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타겟팅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하나도 한 200만원 상당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거의 뭐 클라이언트는 제가 매체 운영을 되게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람을 타겟팅하는 것과 지면을 타겟팅하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 차이만 알아두시고 실제 캠페인 시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캠페인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계속 비교하면서 최적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